왜 자꾸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사기 결혼이라고? 너는 결혼하면 뭘 받는 게 당연한 줄 아니?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67이 된 서숙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올해 드디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결혼을 2번 했어요. 손주는 이번에 결혼한 새 며느리로부터 얻은 귀한 아이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과 재혼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 일을 직접 겪을 당시에는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지요. 하지만 새로 태어난 생명을 만나며 지난 일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지만 지나간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 대단하지 않은 조금은 답답한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평생 남으로 지냈던 사람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이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까요?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심할 경우에는 온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늘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보고 갈등이 생기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가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 모습이 흔히 말하는 진상 시어머니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 잘못을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제 결정과 선택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감없이 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앞으로 세상 사는데 밑거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대구 삼공단이라고 하는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공장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안경을 만드는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져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남편은 그 손기술이 참 좋아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기술자였어요. 그때는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저 남편의 능숙한 손놀림에 감탄하면서 바라보곤 했죠. 남편과의 결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하다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30을 넘기기 전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저희가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안경 공장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30, 40대는 황금기였어요. 남편이 한창 일하던 시절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안경테가 많이 수출되었거든요. 남편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러던 사이 우리 아들 민재도 태어났습니다. 민재는 저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꽤 젊은 나이에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가 되었고 작은 단독주택도 사고 알짜배기 상가 건물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집안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남편이 만드는 안경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와중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공장은 순식간에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안경들이 들어오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죠. 남편은 매일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결국 큰일이 터진 겁니다. 민재가 중학생으로 올라가던 해 남편은 공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민재를 안고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했죠. 공장은 결국 처분했지만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됐어요.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던 민재도 갑자기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차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곧 적응해 나갔습니다. 저도 남편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어요. 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입 중 절반 이상은 민재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저축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또 부족한 생활비는 제가 일을 하며 보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은퇴할 때까지는 쭉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하는 일을 했어요. 적은 월급을 받는 일이긴 해도 일하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하기엔 좋은 직업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근검절약하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었어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인생 신조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 어느새 민재가 대학에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더군요. 아들은 회사에 취직한 뒤 같은 회사에서 만난 아가씨와 연애를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정말 아들이 내 품을 떠나려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껴안고 울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죠. 인사시켜드리고 싶은데 엄마 마음에 꼭 들 거예요. 정말 예쁘고 바른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하니까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우리 민재가 고른 사람이니 예쁘겠지. 엄마는 네가 데려오는 색시면 다 좋다. 다른 거 볼 게 뭐 있겠니? 너희 둘이 마음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색시감을 보여주겠다니까 기쁘면서도 시원섭섭한 감정이 동시에 들더군요. 특히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결혼하는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런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마음먹었죠. 드디어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정말 예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종달새처럼 여린 인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아이를 더 좋아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젊은 시절 남편과 살았던 그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지어진 지 4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구옥이었죠. 특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해서 여기저기 허술한 곳이 많았습니다. 바깥 양반이 없으니 오랜 세월 방치된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둘러보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그걸 눈치채고 먼저 말을 꺼냈죠. 수진이라고 했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쌓이는 줄도 몰랐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여기저기 둘러보기에 바빴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성격이 대차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아니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었죠. 첫인사라 긴장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집안 이야기 같은 불편한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전셋집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사줄 만한 사정은 아니었거든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2억에 얻으려고 했는데 제가 1억 5천을 보탰고 나머지 비용은 아들과 수진이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재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희 둘이서 결혼은 준비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 얻는 거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의젓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어릴 땐 마냥 철없는 아들이었는데 예민한 사춘기 때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더니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전세를 도와준 비용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새 출발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아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혼순이 예단이니 다 좋지만 그 돈은 그냥 전세였는데 보태는 게 낫겠다. 나중에 둘이 벌어서 더 좋은 거 장만하면 되잖아. 처음 시작하는데 빚이 없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결국 대출 없이 전셋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도 해주고 며느리에게 좋은 예물도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더 이상의 도움은 거절하고 요즘은 또 추세가 바뀌었다고 하니 제가 그걸 굳이 고집할 수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민재가 나중에 집은 스스로 사겠다는 말을 할 때는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초반에 상견례 자리도 마련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며느리들이 기피하는 조건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견례 때 예비 사돈댁에서 그런 점을 염려할까봐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예비한 사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애들이 집을 사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전세집에서 시작하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희 큰딸 시집 보낼 때는 시작부터 집을 장만해서 들어갔는데 형편대로 해야지 별 수 있겠나요? 저희 형편도 여유가 된다면 집을 사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빚 없이 전세집을 마련했으니 아이들이 알아서 잘 시작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안사돈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 가슴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시는 곳이 오래된 집이라 불편하시겠어요. 혹시 아이들 결혼시키고 같이 살 생각은 아니시죠? 게다가 혼자 사셔가지고. 아니에요, 사돈. 저는 나중에라도 아이들과 함께 살 생각은 없습니다. 장가 보내고 나면 저도 제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사는 집은 반평생 살아온 집이라 저에게 워낙 편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사돈의 표정이 아주 밝진 않았지요. 저희 쪽에서 집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군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맞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태는 1억 5천의 돈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돈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아직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모으면 몇 년 후 금방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생각과 기준이 있을 테니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지요.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중에 혼수는 둘이 절약해서 필요한 것만 장만하고 예단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요즘 다들 검소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예단은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하는 건 어떠니? 수진이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이 항상 어려있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단호하게 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너희랑 같이 살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말아라.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저는 며느리한테 섭섭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아 1캐럿 반지랑 진주 세트 요즘 많이 한다는 시계까지 마련해줬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해서 보냈지만 사실 감사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저 한복 한 벌이랑 이불 한 채 장만해주는 걸로 마음을 표시하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투닥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긴 했지만 부모로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를 하면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크고 작게 다투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 내외는 인사를 하러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당부를 했어요. 민재야, 수진아,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한다고 생각해라.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사는 게 엄마의 희망이야.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감사해요, 엄마. 저희 잘해볼게요. 새로 시작하는 젊은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 속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당분간 아이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의아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지 아니면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걱정되어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별일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미래가 밝은 일이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훨씬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어설프게 벌어서 많이 쓰는 것보단 필요한 만큼 벌고 아끼며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요리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쉬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죠. 직장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 며느리가 일을 쉬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어설프게 벌어서 많이 쓰는 것보단 필요한 만큼 쓰고 아끼며 살겠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아낀다는 개념이 저와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 그런 건 너희 둘이 상의해서 잘 결정해라.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얼마 후 집으로 반찬을 가지러 온 아들의 표정을 보니 근심이 많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결혼하기 전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저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반찬이나 김치를 많이 보내주다 보니 고마운 마음에 주던 작은 성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돈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찾아왔는데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혼했으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재 씨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혼했고 제가 돈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당분간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니들이 어렵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무리해서 받을 생각은 없다. 저는 며느리의 통보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돈에 쫓기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새아가가 야무지게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노후연금을 열심히 준비해 두었고 또 계속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에서도 꾸준히 월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로 500만 원 가까운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으니 오히려 여유가 있었죠. 아마 이 부분은 며느리가 잘 몰랐을 겁니다. 아들은 혼자 있는 엄마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제 재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또 민재는 허세 부리는 걸 싫어하는 아이라 재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며느리와 가까워지면 천천히 이야기할 생각이었고요. 일부러 숨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어색한 대화를 마친 후 식사를 하는 내내 불편해 보이는 아들 표정이 떠올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색한 정적을 깨고 며느리가 몇 마디 더 덧붙이더군요. 어머니, 민재 씨 없을 때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어머니 용돈 드리는 문제로 좀 싸웠어요. 민재 씨는 조금 줄여서라도 어머니께 계속 용돈 드리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는 용돈 안 드리거든요. 시댁만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생활비나 금전적으로 저희한테 손 벌리는 일 없으셨으면 해요. 저희 친정은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에게 절대 기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좀 불안해서요.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 주위에도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아이라면 이건 그냥 야무진 게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집과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보고 제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기가 막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더군요.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니들한테 손 벌릴 정도로 아쉬운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난 신경 쓸 것 없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아들이 들어오고 그 후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식사를 허둥지둥 마치고 미리 사두었던 달콤한 포도를 꺼내 씻었습니다. 탱글하고 신선한 포도 알알이 참 풍성하고 복스러워 보이더군요. 과일을 씻어내오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몇 번이고 깊게 호흡을 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답답한 마음도 모른 채 신선한 포도를 입에 쏙쏙 잘도 넣더군요. 이거 무슨 포도예요? 엄청 달고 맛있는데요? 엄마 아는 사람이 선물해줬어. 농장에서 직접 사왔다던데 요즘 이 포도가 유행이라고 하더구나. 샤인머스켓 아니에요? 맞다, 그거라고 말했던 것 같아. 한 입 가득 차는 커다란 청포도는 외국 과일처럼 진한 단맛이 나지만 국내에서 키운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포도를 먹던 아들 내외를 위해 포도 몇 송이를 가방에 담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어머니, 매번 반찬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저희 이제 용돈도 못 드리는데 죄송스럽잖아요. 뭐가 죄송해. 용돈 필요 없다. 전에도 그만 주라고 이야기했잖니. 이제 네 가정에 집중해야지.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수진이랑 같이 알뜰하게 모아. 씁쓸한 표정의 아들을 몇 번 토닥이며 배웅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셀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뭔가 불만이 있다는 듯 말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에게 마음이 차갑게 식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쁘고 야무져 보이던 그 아이는 점점 얄밉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반찬을 만들 때마다 넉넉하게 만들어 아들에게 챙겨주곤 했어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반찬을 챙겨줬지요. 그날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일 보러 나가는 김에 집에 들러 반찬을 전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지금은 바깥에 있으니 집 앞에 두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가 볼 일 있어서 나와 있는데요. 급한 일이라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시겠어요? 오늘 날이 더워서 바깥에 오래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리면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까? 현관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밖에 놔두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리긴 불편해서요. 제가 말도 없이 아무 때나 아들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숨기고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 반찬 해주지 마세요. 저 불편해요. 반찬 주는 게 불편하다고? 네, 민재 오빠가 자꾸 반찬 타령하면서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게 정말 불편해요. 어머니, 혹시 반찬 해주시는 걸로 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뭐?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저도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저렇게 틈만 나면 제가 빌붙기라도 할까봐 덜덜 떠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방어적이라고 할까요? 한순간의 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공격할 태세로 저에게 높은 벽을 쌓고 있는 며느리의 태도는 말 몇 마디 나누면 정말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단순히 혼자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무척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며느리의 말에 조금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하자 며느리가 울컥했는지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 인사 왔을 때 이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민재 씨가 물고 늘어져서 그냥 한 거예요. 솔직히 어느 여자가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시댁에 와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뭐? 다 쓰러져가는 시댁? 먹고 살기 힘드시면 집에서 놀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소하게 폐지라도 수집해서 팔아보세요. 그거 꽤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폐지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폐지가 어때서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런 일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 말아라. 당돌한 며느리의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내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반찬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돌한 기색이 있긴 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판 남이던 며느리와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그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끔 만나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며느리가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껄끄러운 감정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점점 저를 무시하는 언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혹여 이런 갈등이 아들 내외 사이에 문제가 될까봐 속상한 게 있어도 아들에게는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이 아주 오래된 구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며느리는 불편하다며 저희 집에 오는 걸 싫어했어요. 한 번은 남편 기일에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오래된 집에서 계속 사실 생각이세요? 차라리 여기보다 깔끔한 원룸이 낫지 않을까요? 수진아, 이 집은 민재가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이야. 그래서 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정 불편하면 리모델링해서 살까 생각은 해봤지. 그때 아들이 끼어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집 외관도 그렇고 단열도 그렇고 손볼 데가 많잖아요. 비용 걱정 마시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아들에게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높여 말하더군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전셋집 사는 주제에 무슨 집을 리모델링 해드린다고 그래? 어머니가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앞인데 말 좀 가려서 하자. 며느리의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화난 듯 올라가자 저는 얼른 두 내외를 말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오빠? 내 친구 희진이 알지? 걔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예물도 명품으로 받았어? 우리 형편에 뭘 받은 게 있다고 리모델링 이야기를 해. 진짜 그만하라니까! 결국 아들은 큰 소리를 내었고 아들 내외는 불편한 분위기로 집을 나섰죠. 며느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니 한 푼도 못 쓴다는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정을 떨어지게 하는데 충분했죠. 그래도 아들 내외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제가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집에 있는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병원에 좀 가야 하는데 다음 주에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아들에게 말하기는 미안해서 집에 머무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직접 부탁한 거였죠. 며느리가 조금 싫은 기색을 보였지만 제가 이래저래 간곡히 부탁하니까 결국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날 수술 날짜랑 비용까지 전부 알아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대뜸 묻더군요. 어머니, 오늘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신 게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저희 지금 돈 없어요. 나이 들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병원비라는데 어머니 보험 제대로 안 들어놓으신 거 아니죠? 그거야말로 자식한테 민폐잖아요. 걱정 마라, 수진아. 보험도 다 드러났고 자식들한테 병원비 부담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내라고 여기까지 같이 오자고 했겠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타일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너희 부부에게 기댈 생각이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며느리는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럼 수술하시고 나서는 어쩌실 건데요? 한쪽 다리 못 쓰시면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누가 어머니 간병해드려요? 민재 씨는 회사 가야 하고 저도 이래저래 약속이 많아서 바빠요. 간병인 쓸 계획이야. 너희는 잠깐 들러서 얼굴만 보고 가면 돼. 병원에 계속 있을 필요도 없고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간병인 구하는 게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병원에서 최소 5일은 계셔야 한다던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그만 걱정할 거야?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니. 참고 참았지만 며느리의 걱정 폭탄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계속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것도 이제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아직 젊고 아이도 없으니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면 되지 않나요? 끝없이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며느리 때문에 제 성격마저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대신 알뜰살뜰하게 살겠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며느리는 새 옷에, 새 가방에, 새 화장품들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다들 브랜드가 있는 비싼 것들이었죠. 그리고 집밥보다는 외식을 더 좋아해서 자주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또다시 커진 제 목소리에 또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며느리는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돈도 없으시잖아요. 괜찮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요? 아무리 말로 그러셔도 행색만 보면 돈 한 푼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 불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웬만큼 사는 집에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달랑 전셋집 보태준 거 보고 되게 가슴 아파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민재 씨가 집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당연히 평수되는 아파트를 사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겨우 전세 2억짜리 아파트가 뭐예요? 이 정도면 남들은 사기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돈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혹시라도 자신에게 기댈까봐 온통 걱정이 가득한 그 말투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자식한테 병원비 부담을 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자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가실 때 이렇게 불러내셔서 심적으로 부담 주지 마세요. 결혼할 때 주신 것도 없잖아요. 시댁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거 싫다고 남편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저 무릎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앞서 나가서 생각해? 결혼할 때도 말했잖니. 니들만 잘 살면 그걸로 된다고. 왜 자꾸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사기 결혼이라고? 너는 결혼하면 뭘 받는 게 당연한 줄 아니? 아니, 너는 뭘 해왔다고 그래? 됐다.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는 내 꼴도 우습다. 앞으로 너한테 이런 부탁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냉랭한 대화가 끝난 후 며느리에게는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며느리가 내뱉은 말들은 생각하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결혼하면 몇 억씩 턱턱 받고 시작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건가요? 몇 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인가요? 누군가는 평생을 노력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내뱉은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에 있는 상가 일부를 처분하여 이사를 가기로요. 그 길로 친분 있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상가 2채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일단 무릎 수술을 마치고 나면 이사 준비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아들이 직장에 연차를 내고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며느리는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는 며느리에 대해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에게 대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재야, 엄마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랑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상가 2개 정리할 거다. 연금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어서 월세 수익이 줄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원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너한테 그대로 상속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꿨다. 살면서 돈도 좀 쓰고 그렇게 살다가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잘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도 많이 마음이 쓰였는데.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물려주고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야 엄마가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엄마가 다 못 쓰시면 그건 내가 나중에 감사히 받을게요. 제 말을 듣고 아들 녀석이 허 웃으며 말하더군요. 넉살 좋게 말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 상가는 팔기 아까운 부동산이긴 했어요. 주변에서 위치가 좋고 월세가 잘 나오는 자리여서 몇 년만 버티면 많이 오를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내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더 편하게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는 금방 팔렸고 저는 수성구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대출 없이 구매했고 남은 돈으로 현금 1억도 챙겨놨어요. 그런데 지난번 껄끄러운 대화가 있었던 후로 연락 한 번 없었던 며느리가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혼자서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수술할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오늘은 웬일로 왔니? 저의 냉랭한 태도에도 며느리는 소름 끼치도록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소문난 아파트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대출도 없이 사셨다면서요? 무슨 돈으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가난한 거지 취급 서러워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처분했다. 부동산이요? 그 주택이요?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주택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좀 있었어. 그거 2개 처분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약해졌으니 좋은 집에서 좀 편안히 지내려고.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상가를 파셨으면 자식한테 절반은 증여해 주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나머지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참에 어머니 도움받아서 집 좀 사고 싶어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달라고 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말했죠. 얘야, 아직 나 살아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정리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너네 결혼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잖아. 내가 1억 넘게 해준 게 적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너희가 열심히 더 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할 때 모자라다면 그때는 도와줄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나도 생각이 있어서 안 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유가 있으신데 당연히 도와주셔야지요. 저희가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까지 사겠어요? 요즘 세상에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왜 결혼 전에 따로 상가가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나눠받지 않고 처음부터 집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때 다 상속하실 거잖아요. 미리 주셔야 자식들도 좀 편하게 살죠. 제가 돕지 않겠다는 말에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듯이 말하더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럴 생각 없어. 돌아가서 네 남편 민재랑 얘기해라. 민재한테는 내가 다 얘기해 두었으니 이해할 거다. 시댁 돈 없다고 거지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빚쟁이 마냥 돈 달라는 소리를 하니? 정말이지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논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며 지금 당장 집 사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이 아이가 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좀 더 이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결국 며느리를 간신히 돌려보내긴 했지만 가슴에 돌덩어리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집 정리하시는 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 없이 혼자 온 아들을 보니 속이 쓰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며느리가 다투고 간 후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게 뻔하니까요. 아들은 조용히 집을 정리하다가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 이혼하려고 해요. 아니 왜? 혹시 돈 문제로 또 싸운 거니? 지난번에 며느리가 와서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이유야?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건데요. 사실 집사람하고 다른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데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답했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아들은 크게 한숨을 쉬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간 부부 사이에 있던 문제를 제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을 먼저 하셨어야죠. 그 사람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처가에 갖다 줬어요. 매달 100만 원? 나한테는 처가에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씁쓸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혼하려는 줄 아세요?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그 사람한테 월급 다 줬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장인어른이 사업한다고 급한 돈 달라고 한 게 벌써 몇 번이에요. 그동안에만 5천만 원도 더 넘는 돈이 처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이제는 카드론까지 해달라는 소리를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얼마 전에 엄청 싸우고 이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집안의 모든 문제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 아들도 충격에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한테는 사기 결혼이라며 큰 소리 쳤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장본인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얼굴에 철판까지 깔고 와서 저에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너희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정작 너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 저 그 사람하고 깨끗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결혼할 때 전세자금에 보탰던 돈도 알고 보니 2천만 원 대출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전보다 더 쪼들리고 힘들어지는 걸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 아이가 위자료를 달라고 난리를 쳤지만
아들은 결혼할 때 그 아이가 해온 혼수와 전세자금으로 보탰던 2천만 원을 돌려주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처가에서 준 3천만 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결국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옆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달이 걸리더군요. 그래도 합의 이혼이라 비교적 빨리 끝난 편이었어요. 이혼보다 아들이 장인에게 돈을 받는 과정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1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자 포함해서 결국 받아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는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그게 벌써 횟수로 4년 전 일이네요. 지금에야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보며 말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고 참 힘들었죠. 그 후 아들은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놈도 혼자 살 팔자는 아닌지 이혼하고 3년 만에 대학교 시절의 동창을 만나 몇 개월 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예쁜 손주가 있어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어찌나 복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돈 없는 줄 알고 저를 무시하던 예전 며느리와는 달리 이 며느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해요. 제가 반찬이나 음식을 해주면 반드시 맛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올 때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저를 위한 거라며 달달한 곶감이라도 꼭 챙겨 들고 오는 아이입니다. 결혼하고 며느리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제가 첫 생일은 꼭 챙겨주고 싶어 집에 오라고 했어요. 예전 며느리는 집에 오라고 하면 삐딱선을 탔었는데 지금 며느리는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던데 저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수줍게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더 아끼고 싶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집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 정말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이렇게 크게 웃으며 살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내니 더 바랄 게 없네요. 예전에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이 많다고 자랑할 줄도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 적당히 돈 자랑도 하고 살아야 대접받는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 며느리가 제가 돈이 많은 걸 알았다면 저에게 잘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근본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법이라 결국엔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결국 끝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있는 재산을 모조리 탕진했을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악착같이 안 쓰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에게 너무 야박하게 산 세월이 너무 길기도 했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만을 생각하며 조금은 이기적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우선은 내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의 이혼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 혹시 제 입장에서 편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잘 꼬집어 이야기해 주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혹은 제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짧더라도 꼭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제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